주가와 환율이 계엄 사태 당시로 돌아갔습니다. 코스피는 거센 외국인 매도 폭격에 또다시 2,400선을 내줬습니다. 환율도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오후 들어서도 코스피가 빠지고 있죠? 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결국 2,400선을 내줬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 55분 기준 어제보다 1.6%가량 내린 2,390선 중반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이틀째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여파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전자가 1% 넘게 내리며 52,000원이 위태롭습니다. SK하이닉스는 4% 안팎 약세에 17만 원 선 밑으로 내렸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도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명부를 폐쇄한 고려아연은 6% 넘게 급락 중입니다. 이 밖에 배당 중단 우려가 나오는 현대해상과 유동성 위기 모면에도 롯데케미칼이 급락 중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철강, 정보기술 등 업종의 부진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내리며 68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웅배 기자, 무엇보다 환율이 걱정인데요. 환율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며 1,45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시중은행의 외화 유동성 지원에도 연준발 충격에 미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며 달러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입니다. 일본 니케이와 홍콩 항생 지수는 소폭 등락 중이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소폭 상승 중입니다. 이 밖에 대만 가권 지수는 1.84% 하락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부터 6,600억 원가량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민우 기자. 당초 지급받기로 했던 금액보다 좀 는 거죠? 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조항에 근거해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보조금 규모였던 4억 5천만 달러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미 정부가 최대 5억 달러, 우리 돈 약 7,250억 원의 정부 대출도 지원합니다. SK하이닉스는 3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조 6천억 원을 들여 미국 인디애나주의 인공지능 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와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가동되는데 미국에 처음으로 짓는 SK하이닉스의 패키지 공장에선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네요. 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등에 약 440억 달러, 63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보조금 64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는데요. 인텔, TSMC, 마이크론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5대 반도체 제조업체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최종 보조금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 전까지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조만간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인텔처럼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부동산 투자까지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우리 돈으로 700억대의 뉴욕 상업용 부동산 부실 자산에 대한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미국 등 해외 부동산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5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조 6,100억 원은 부실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선순위 채권자에게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 못하는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산입니다. 석 달 전보다 1,100억 원이 늘었는데 금감원은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를 중심으로 개선이 지연돼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는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손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금리가 내려와줘야지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준이 저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제한을 걸어버리면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지금 사인은 아닌 거죠. 치솟는 원달러 환율도 복병입니다. 손실이 났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 실질적으로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탄핵 정국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은 위험가중자산 관리 등 비상대응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롯데 온라인 쇼핑 사업 부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차례 인력 감축에 나섰는데요. 세부 사업 부문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환입니다. 어떤 사업을 정리한다는 건가요? 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부문인 롯데온이 모바일 상품권과 쿠폰 사업을 다른 계열사에 넘깁니다. 롯데그룹 계열 고객 통합 멤버십을 운영하는 롯데 멤버스에 양도하기로 한 겁니다. 롯데온의 모바일 상품권과 쿠폰 사업은 지난해 매출 기준 409억 원 규모입니다. 롯데온과 롯데 멤버스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롯데 멤버스가 가져가는 게 사업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멤버십 사업과 연계해 소비자 편의성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기자, 뿐만 아니라 롯데온의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온이 갖고 있던 온라인 식료품 사업 조직이 롯데마트로 이전 통합됐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직접 힘을 실어주기도 한 영국 오카도와의 협업 사업도 롯데마트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사옥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2개 층을 쓰다가 임대 계획이 남았음에도 최근 외부 공유 오피스로 축소 이전했고 지난 6월에 이어 6개월 만에 2차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롯데온이 2020년 출범 당해 950억 원의 적자를 낸 뒤 4년 연속 흑자 전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롯데온은 영업이익 적자폭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환입니다. 은행권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신청을 마감한 신한은행 희망퇴직에 500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과거에 비해 희망퇴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신청 인원이 많았다고요? 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을 접수받은 결과 총 5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실시한 희망퇴직 인원 중 지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첫 회차 신청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한 겁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임금 피크제를 맞이하는 1969년들이 속한 부서장급 인원들이 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입출금, 계좌 개설 등 대면 업무를 담당하는 리테일 서비스, RS 직군에 한해 연령대를 대폭 확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가장 어린 연령대인 1986년생 39세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지점을 확대하는 등 은행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와 함께 점포 축소가 이뤄지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역으로 젊은 행원들 사이에서도 빅테크나 핀테크로의 이직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조건은 어땠나요? 네, 특별퇴직금은 지난해와 동일했는데요. 7에서 31개월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최대 36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지난달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NH농협은행에서는 392명의 인원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접수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최근 1,400원 중반대 환율이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를 합친 공급 물가 모두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생산자 물가 얼마나 올랐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월보다 0.1% 오른 119.11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 올라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째 상승세입니다. 품목별 가격 지수를 보면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2.3% 올랐습니다. 산업용 전력이 7.5% 오른 영향입니다. 공산품도 석탄 및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0.1% 올랐습니다. 농림수산품은 농축산물이 크게 내리며 3.6% 하락했습니다. 다만 수산물은 3.9%, 1년 전보다는 4.9% 올랐습니다. 굴이 23.7%, 냉동오징어는 4.2%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김도 50%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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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김
수입 물가도 오르고 있죠? 네, 앞서 지난달 수입 물가는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를 결합해 계산하는 지난달 국내 공급 물가는 0.6% 올랐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환율이 오르며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통관 시점 기준 수입 물가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자 물가보다 큰 폭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총산출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6% 올랐습니다. 농림수산품은 내렸지만 가중치가 높은 공산품에서 국내 출하와 수출 모두 올랐습니다. 한은은 환율 상승 영향은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과 결정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은 전국에서 서울 용산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종합소득 금액과 결정세액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금액은 38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올랐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즉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된 세금액도 52조 원으로 8.3%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과 결정세액은 모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 역시 매해 오르면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고 신고 편의가 커지면서 종합소득 신고자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결정세액도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연평균 종합소득 금액, 강남이 아니라 용산구가 가장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권을 제치고 서울 용산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1인당 연평균 종합소득금액이 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뒤이어 강남구가 1억 1,700만 원, 서초구가 1억 900만 원 순으로 서울 부촌 지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선 경기 과천이 6,400만 원, 대구 수성이 6,100만 원으로 1인당 종합소득 금액이 컸습니다. 지난해 상위 1%가 낸 세금이 25조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49.3%, 즉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상위 1%와 10%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또 종합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면세자는 284만 명으로 신고 인원과 함께 매해 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3천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죠. 이 법이 시행된 지 2달 만에 5천여 명이 채무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빚을 깎아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조정받았나요? 네, 지난 10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8,068건이 신청돼서 7,082건이 처리됐고 그중 5,317건의 채무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원리금 감면이 2,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이 2,110건, 대환대출 1,169건 순서였습니다. 대출 일부만 연체돼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아직 기한 도래가 안 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2달 동안 6만 1,755개의 채권이 이자 경감을 받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채무자가 재난이나 사고를 겪은 경우에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한 제도도 2달 동안 8,672건 활용됐습니다. 금융사들의 제도 운영 모범 사례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비대면 전용 창구를 운영해서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와 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점 KPI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서 일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돕게끔 한 금융사들도 있었습니다. 한 저축은행에선 오토론 이용 차주가 갑작스런 건강 악화에 소득이 불안정해지자 생계형 차량이 공내 처분되지 않고 차주가 분할 상환을 해도 되도록 조정해준 적극적인 운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채무조정 건술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취약채무자가 없도록 금융사들과 함께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체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회사가 대신 가로채고 안 주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단체 보험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가 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근로자가 평일 저녁 9시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요. 회사는 근로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50%만 주겠다고 했고 법원은 전액을 주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가 쉬는 날에 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근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가 직접 이 보험금을 받고 근로자에게 안 주는 일이 금감원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이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다치거나 사망할 때도 단체보험 계약 수익자를 이 근로자나 유족이 아닌 회사로 해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이 전체 단체보험 계약 176만 건 중에서 약 24%인 41만 건이 기업이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래서 근로자가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에서 유족으로 1월부터 바뀝니다.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 당국이 최근에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개정 시행세칙을 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 즉 근로자가 업무 유해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그러니까 유족으로 하는 특약을 부과해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체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도 내년 말까지 근로자 유족이 직접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아직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문서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오는 23일 정기브리핑 때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요?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부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야당의 내란죄 특검법과 관련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별검사에 대한 정부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고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도수 치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피해 구제 신청 사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은 총 1,016건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백내장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수치료도 16.1%를 차지했습니다.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신청은 총 42건이었는데 올 들어서만 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 치료를 받은 소비자에게 통원 의료비만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받은 도수 치료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 기자, 보험사들이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네,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치료 필요 불인정이 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 필요 불인정이 23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사 판단하에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건데도 보험사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 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원의 경우 6시간 이상 당일 또는 1박 이상 등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차기 농협은행장에 강태영 농협캐피탈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농협은행장 교체되는군요. 네, NH농협은행 차기 행장 후보로 강태영 농협캐피탈 부사장이 추천됐습니다. 강 부사장은 경남 진주대하고 건국대를 졸업하고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이후 농협은행 서울 강북 사업부장 등을 거쳐 농협캐피탈 지원 총괄 부사장을 맡았습니다. 영업맨으로 알려진 강 부사장은 특히 뱅킹앱 고도화를 이끌어 디지털 전문가로서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농협금융은 내년에 디지털 혁신 주도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경영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임추인은 강내정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초개인화 마케팅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장은 연임 관례가 없어 교체가 예상됐지만 강 부상장은 강호동 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그러면 금융지주 회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임기가 연말까지인 이석준 농협금융회장의 후임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더해 NH투자증권 CEO 인선 과정 당시 강호동 회장과 마찰을 빚으면서 교체가 유력한데요. 임추인은 외부 인사 기용에 가닥을 잡고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7명의 농협금융지주 회장 중 초대 회장인 신충식 회장과 전임 손병환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다만 최근 불안한 정국과 맞물려 전현직 관료들이 고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내부 인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1년 전보다 145만 원 증가한 4,64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이 8,12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서울,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73.9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2분으로 가장 길었고 강원이 57.7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은 상태인데요. 워스 지역은 개포 4동과 개포 1동, 도곡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중서부와 전북으로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WHO 기준은 중서부와 전북 나쁨, 환경부 기준은 충남과 세종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서쪽으로, 다음 주는 중서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